안녕하세요. 오늘 키성장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서은입니다. 뉴트리라이트의 대가라고 표현해 주셔서 참으로 민망합니다. 다행히 MZ세대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통 키성장 강의를 하고 키성장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아니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얘기하시지만 사실 키성장은 정말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몸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성장을 하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만 안다면 사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장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키 정말 아는 만큼 키울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성장할 때 아이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더 필요로 한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더 잘 클 수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정말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게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키 성장을 설명할 때마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아이의 몸을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지을 때 가장 필요로 한 재료들은 바로 영양소겠죠. 그러면 그 영양소를 우리가 주로 어떻게 섭취를 하나요? 밥을 먹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난 3일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먹었는지. 지금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3일간. 그 3일도 힘드시면 어제 뭘 먹었는지 한번 쭉 적어보시고.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집에서 먹는 게 다가 아니죠. 밖에서 먹는 것들도 있죠. 엄마 아빠가 모르시는. 그런 것들까지 예측을 해서 한번 쭉 써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는 아이들의 건강에 아이들이 어떻게 크길 바라시나요? 키 컸으면 좋겠고 우선. 좀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고 요즘 뭐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과 다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고 똑똑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많은 피부도 좋았으면 좋겠고 많은 걸 원하시죠. 근데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질문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그걸 먹는 걸 보고 나서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실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몸이? 아이들은 약 80%가 우선 물로 되어 있고요. 성인은 70%이지만 아이들은 80% 정도가 물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20%의 약 7, 80% 정도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제외하면 주로 또 칼슘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칼슘으로 제외한 미네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비타민 하나를 챙겨주면서 내가 되게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 양의 우선순위를 넣고 본다면 정말 비타민은 가장 적은 양이겠죠. 그렇다면 단백질, 칼슘은 정말 충분한 양으로 채워주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양소가 채워지고 나면 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인부들이 있죠. 숙련공들이 계시는데 그 숙련공들이 바로 호르몬과 운동 등등 이 숙련공의 역할을 우리 아이들 몸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숙련공이 있어도 아무리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도 그 재료가 부족하면 결코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 예상 키는 얼마일까요? 부모가 작아도 아이 키가 클 수 있을까요?를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크지 않아도 네, 아이는 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유전 계산 공식이라고 해서 부모님 키를 더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거기서 0.5cm를 더하면 아들의 키가 예측이 되고 0.5cm를 빼면 딸의 키다라고 굉장히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너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 제가 어제 이제 진짜 이렇게 의사분들이 하는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족들 중에 한 명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한 명을 닮는다는 거죠. 그래도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여자아이들은 보통 아빠 쪽 여자, 그러니까 고모나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닮고 남자아이들은 여자 쪽 엄마 쪽 남자 그래서 뭐 삼촌 이런 체형을 좀 많이 닮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저희 고모가 그렇게 크시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고모가 크신 분이었어요. 큰 분이어서 우리 딸은 많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의사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전적인 게 있어도
그게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100%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영양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책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유전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약 2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책에 나오고요. 그런데 환경적인 영향이 약 70% 정도가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30%가 영양 이기 때문에 유전보다 어찌 보면 영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거기다가 만약에 충분한 운동이 들어간다면 저희 아이템 중에 저희 제품 중에 25세트 라이드 같은 운동을 함께해서 운동도 함께 한다면 약 50%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의 50%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즘에 다 아이들 한 번쯤은 정말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병원에 가면 뭘 체크하나요? 뭘 체크할까요? 대표적으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뭘 체크하는지 살펴봤더니 정상적인 발육 속도를 알고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살펴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지 보고 영양 섭취하는지 단백질을 먹는지 뼈를 키우는 칼슘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성장의 조력자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어떻게 먹고 있는지 성장을 방해하는 소화 비만도는 어찌 되는지를 아산병원에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략 반 이상이 영양을 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 정확한 발육 상태를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성장인지를 체크해 보는데요. 여기 계시는 뭔가 이렇게 표준 키 체중을 보실 수도 있지만 저성장기 보는 것들은 이제 1년에 4cm 미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래보다 10cm 정도 작을 때 내지는 현재 반 번호가 1번에서 3번일 때 이게 쭉 계속 1번에서 3번일 때 그리고 출생시 몸무게가 2.5kg 미만일 때 저성장기인지 한번 의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판 검사를 하는데요. 성장판 검사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손목을 촬영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성장판은 그래서 손목을 보고 성장판이 다쳤다. 우리 아이 늦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성장판은 심장에서부터 먼 곳부터 다치기 시작을 합니다. 성장에서 먼 곳부터 다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손목이 다쳤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그 성장판이 아마 손목이 다치기 시작했다면 아이의 키 성장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구나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2차 성징의 여부를 알아보는데요. 2차 성징의 진행 여부를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2차 성징이 일어나게 되면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죠. 당연하게도. 근데 이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은 마치 시소와 같아서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비교적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양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생리를 시작하면 키가 안 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나름 2차 성징의 진행 여부를 뭔가 가슴의 몽울이라든가 아니면 생리라는 뭐 약간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뭔가 딱히 명확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아이들은 살펴보시면 2차 성징의 징후가 고환이 커지고 음경이 커지고 음모가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고 변성기가 나오고 변성기로 변화하고 급성장이 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성기가 진행이 되면 남자애들은 2차 성징이 진행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엄마나 또는 아빠께서 이렇게 아이들의 고환의 크기나 음경의 크기를 잘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있느냐 안 느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실 이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 또 2차 성징이 빠르게 진행되는 아이를 봤더니 자위를 하는 아이들이 성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인 분비가 되고 있는지인데 사실 우리가 성장 호르몬 하면 성장 호르몬 주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식약처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성장 호르몬 주사는 단순히 키가 작은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의 결핍이 있는 아이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확하게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한 이후에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냐 안 맞추냐를 결정할 문제지 아이가 무조건적으로 키가 작다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위험한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렇게 정상적인 분비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 게 맞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전문가의 의사과 정확한 상담 후에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아이들이 요즘 보험이 적용되는 아이들이지 모두에게 다 맞추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제가 미국에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지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못 맞는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당뇨와 소화 혈압도 체크를 하는데요. 요즘에 살이 다 키로 간다는 굉장히 옛말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 성장을 한다고 하면 되게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 늦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물론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내지는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미 6학년인데요. 이미 중학교 갔는데요. 끝났나요? 라고 하시기에는 아직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 10cm 이상씩 막 기대를 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늦지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판은 심장에서 먼 곳부터 다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늦게 크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다리보다는 허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롱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그래도 180이 너무 낮더라고요. 괜찮아요, 남자애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판이 다쳐도 키가 클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죠. 같은 대답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이 다친다고 해도 이렇게 손목을 찍어서 성장판을 검사했다고 해서 클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판은 우리 몸에서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하고 전체가 닫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다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분명히 그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를 해도 키가 클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성징의 여자애들에게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생리죠. 그렇지만 생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크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또 역으로 살펴보면 생리를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리를 안 한다는 게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왜소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 생리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리를 한다는 건 물론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이상하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생리를 한다는 것은 여성의 몸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 생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그 생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생명을 만들 영양이 없으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조금 작고 말라서 생리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직 생리를 안 하니까 성장을 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 성장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리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아이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키 성장 프로그램 하시는 많은 어머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하면서 생리가 늦춰졌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초경을 정말 첫 달 한 번, 두 번 정도 시작한 아이들이 키 성장을 하면서 생리가 다시 멈추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키 성장 프로그램 하는 아이들을 보면 다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초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1학년 때 첫 생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시작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요즘 아이들 진짜 너무 빨리 하는 아이들 많아요. 그래서 생리를 늦춰주고 싶으신 분들, 최대한 그런 분들도 이 키성장 프로그램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질문, 살은 정말 키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과해지고 비만해지게 되면 오히려 성장에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비만이면 마치 이중 과세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와가지고 엄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키로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에도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첫 번째 지방 분해를 하는데 먼저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나온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이 비만하다면 그 비만을 지방 분해하는 데를 먼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비만 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성 호르몬이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인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나와도 그 지방 분해하는 데 쓰이고요. 그마저도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성 호르몬이 나옴으로써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이 정말 키로 간다는 거는 옛날에 정말 많이 먹지 못했을 때, 잘 먹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 먹어서 키로 간다라는 이야기지 정말 이렇게 몸집이 있다고 키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비만이 오면 비만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성조숙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비만이면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태우는데 집중적으로 쓰이게 되니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지요. 비만을 잡아주는 것은 키가 쑥쑥 클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과다하게 쌓인 지방은 성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비만인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빠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조숙증인 아이들도 더 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답을 드리자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성조숙증인 아이들은 정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치료를 받는다고 아이가 크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에게 성조숙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줄여주고 영양을 많이 채워줘야 아이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진행되지 않는 환경, 청정기나 정수기, 공기나 물의 환경을 통해서 내지는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줄임으로써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성조숙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또 성장할 수 있게 그 영양을 채워주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성조숙증인 아이들도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조숙증이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늘었어요. 여기 아래 오른쪽 하단의 표를 살펴보시면 이 아이들의 키가 2000년 이후로부터는 평균 신장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 먹는 거는 더 잘 먹고 영양은 더 많이 챙기는데 평균 신장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이들로 하여금 성조숙증에 더 많이 되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평균 신장이 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에게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는 맞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부모님의 선택이세요. 부모님의 선택이신 건 맞지만 제가 많이 찾아본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성장 주사는 정말 시작하면 부작용이 있지 않는 한 최소한 2년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작용 검사는 첫 달 그리고 6개월마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시작을 하고 나면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맞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아이의 저학년 아이들 정말 한 1, 2학년 아이들부터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맞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너무 저학년 때부터 가시지 않으니 한 아이들이 정말 한 2, 3년간 맞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맞는데 그럴 때 드는 비용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이가 몸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성장 호르몬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호르몬의 그 비용이 점점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시작해서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그거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 점은 어떤 영상을 봐도 어떤 기사를 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명 중에서 7, 8명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2, 3명은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껏 그 7, 8명도 효과가 있는 7, 8명도 다 맞아서 최대로 크는 게 평균적으로 3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들여서 매일 밤마다 주사를 맞춰가면서 그거를 3cm를 키우겠다고 하시겠느냐? 그건 진짜 어머님들의 선택이시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빠가 이제 내과 병원을 잠원동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잠원동에 계시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오셔서 많이 물어보세요.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춰주시냐고. 저희 병원 위층에 맞춰주는 데 있거든요. 정말 주사 맞으러 너무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호르몬이란 아까 제가 숙련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이란 우리 몸에 성호르몬을 포함해서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뭐 온갖 호르몬을 다 합해서 우리 몸에 평생 나오는 호르몬의 양이 숟가락 하나만큼이에요. 밥숟가락 하나만큼.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호르몬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양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 건강에 정말 미래에 괜찮을까? 그건 진짜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빠는 양심적으로 아예 성장 호르몬 주사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제약회사에서 와서 계속 얘기한대요. 원장님 하시죠 얘기하지만 정말 지금 15년 넘게 안 하고 계세요.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점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성장에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잘 먹이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먹은 음식으로 아이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평소 먹는 음식으로 원하는 만큼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먹는 식단 자체가 부실하고 신경을 써서 먹는다고 해도 아이 자체가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되어서 아이 몸에 제대로 쓰였을 때 그 영양소는 우리 몸의 우선순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이의 면역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알러지, 비염, 감기가 있는 아이들은 그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그 면역력을 높이는 데 쓰이고요. 두 번째, 일상생활 에너지로 쓰이고 그 후에 비로소 키성장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즉, 영양을 차고 넘쳐야만 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육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성장을 도울 수 있는데 진짜 아이들이 잘 먹고 있느냐? 그것이 큰 질문이죠. 이 아래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현실인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좀 부잣집 아이들이 잘 먹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잘 못 먹어서 영양이 부실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그 어떤 아이들도 편의점에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집안의 경제 환경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너무나도 인스턴트 음식들, 반조리 식품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키성장을 걱정하시는 엄마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인스턴트 식품을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스턴트는 수많은 과당, 지방,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 몸에서 그게 들어온 것들을 해결하려면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아이들이 설탕을 먹으면 그 설탕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슘이 너무나도 많이 쓰여요. 아이들 칼슘 먹이시는 너무 힘드시죠? 근데 굳이 아이들이 그거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를 먹어서 그 애써 먹인 칼슘이 다 나가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성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특히나 아이들의 이 식단을 너무나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좋은 건 못 먹이셔도 나쁜 거는 안 먹일게. 그거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저한테 정말 처음으로 성장 프로그램을 했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참 너무 작았어요. 부모님도 작고 아이도 작은데 이 아이 꿈이 야구 선수예요. 정말 너무 야구를 사랑해요. 꺾을 수 없을 만큼 야구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키성장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안 크는 거예요. 물론 성장 주스를 열심히 먹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2번 먹어야 될까 한 번밖에 안 먹은 것도 있었지만 왜 이렇게 안 크지? 이 정도는 건 아닌데 라고 해서 이 아이의 식단을 제가 나중에 살펴봤더니 이 아이가 야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이 끝나고 어머님들이 돌아가면서 간식을 사오세요. 근데 이 간식이 맨날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위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제가 언니라 불렀는데 언니가 아무리 집에서 잘 먹여봤자 그 밖에서 그렇게 먹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아이는 안 그래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아이인데 기껏 들어온 영양소가 거기 쓰이는데 다 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컸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이 꺾일까 봐 저는 항상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언니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그걸 어떻게 못 먹게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못 먹게 해야 돼요. 그 아이 꿈을 위해서라면. 결국에 그러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실컷 이제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키성장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일 주재료, 우리 몸에 집을 짓는데 가장 메인 필요한 재료는 정말 이 뼈대를 세우는 단백질과 칼슘이죠. 이건 뭐 100번 강조를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기본적인 신체 구조를 만들고 신체 곳곳의 근육을 키우며 면역을 강화하는 중요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성장에는 보통 성인보다 3배의 단백질량이 필요한데요. 제가 여기 밑에 하단에 그 사진을 찍어왔어요. 성인은 45kg인 경우에는 제 몸무게를 그람수로 바꾼 만큼이 하루치 단백질량입니다. 제 몸무게가 45kg면 참 좋겠네요. 네, 45kg의 성인인 경우에는 45g 정도의 단백질이 하루에 필요한데요. 성장 중인 아이들은 그것의 3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몸무게를 g으로 바꾼다. 우리 아이가 20kg다. 그러면 20g이 필요한 게 아니라 60g이 하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들이 있잖아요. 아미노산 중에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고요. 로이신은 성장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즉 골격 형성 및 뼈 길이 성장의 핵심은 단백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 고기 많이 먹어라고 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몸속 미네랄, 칼슘 소모가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 고기에 기름이 너무 많죠.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퍽퍽살 고기를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름이 많은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등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 기름도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선은 중금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너무나도 필요한데요. 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이야기를 하면 여자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거기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을 원료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맞긴 맞지만 여성 호르몬에 영향이 끼칠 만큼 문제가 생길 만큼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려면요 하루에 두부에 한 30모 정도 먹는 양의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우리 뭔가 첨가물이나 그런 걸 오히려 덜 먹을 수 있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인데요. 칼슘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골격 형성에 도움을 주죠. 근데 이제 도움을 주는데 뼈는 단단한 외부랑 안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스펀지처럼 되어 있어요. 내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뼈를 만드는 구성이 단백질이 60이고 칼슘이 40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뼈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게 칼슘이 그 설탕을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지양해 주시고 칼슘은 더 많이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 단백질 칼슘 먹으면 되지 이것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딴 건 왜 또 먹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아이들은 기본적인 영양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저거 두 개랑 물만 잘 마셔줘도 키 커요. 키 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역으로 살펴보면 키가 안 크는 아이들은 저 단백질과 칼슘이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성장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을 만큼 애들이 쑥쑥 알아서 잘 크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못 크는 아이들이 이게 흡수가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보조 재료랑 그다음에 그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물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조 재료는 바로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데요. 미네랄은 아연, 철분, 인, 요오드, 셀레늄 등이 칼슘을 제외한 이런 미네랄들이 우리 몸의 성장에 각각 필요로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인 같은 경우는 뼈의 구성 성분이 아까 칼슘이 들어가는데 인도 필요하거든요. 2대 1의 비율로. 그래서 칼슘과 결합을 해서 뼈 골격 치아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 인이 빠져나갑니다. 비타민을 살펴보면 비타민 A를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다 아시죠. 그게 애들이 눈이 나빠지잖아요. 성장을 하면서. 왜 눈이 나빠질까요? 왜냐하면 비타민 A가 세포를 만드는데 세포를 만드는데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성장 촉진, 골격 형성, 정상적인 생식 기능 유지 등을 사용하는 데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순간만큼은 우리 몸에서 눈 건강 필요 없어. 눈에 갈 거 필요 없어. 애들이 키 크는 데 써야 돼 라고 그거를 다 가져가는 거죠. 우리 몸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타민 A를 충분히 잘 먹어주면 성장기 아이들도 눈이 나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타 등등 필요한데 사실 여기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아니 애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메가3가 왜 필요해?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이제 그 EPA는 혈행 건강에 도움을 줘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집중해야 될 부분은 DHA입니다. DHA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이 세포막이 건강해야 영양소도 잘 들어오고 노폐물도 잘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세포 내 순환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잘 이루어져야 세포 하나하나가 잘 커야 애들이 뼈 세포도 크고 근육 세포도 크고 신경 세포도 크고 뇌 세포도 건강해져서 애들 똑똑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은 그러한 이유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 흡수 정말 너무 중요해요. 애써 먹었는데 장에서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비싼 똥을 싸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가줘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영양소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요. 단순히 영양소 흡수만 잘 되라고 화장실만 잘 가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장이 건강해지면 아이들 면역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까 보셨죠? 영양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면역을 올리는 데 쓴다고. 그럼 장이 건강해지면 그 면역이 건강해지므로 그 영양소가 나중에 키성장으로 가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다면 정확한 유산균, 식이섬유를 드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아이들 꼭 물 먹어줘야 됩니다. 주스 안 됩니다. 물이요. 물은 뇌의 원활한 기능과 학습 능력이 개개인의 마신 물에 비례합니다. 물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는 얘기는 물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 신체 구성의 80%가 수분이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성장판이 있는 관절 부위는 수분으로 채워져 있는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섭취 방법,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거나 유해물질이 잔존하고 있는 잘못된 물을 드시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도 꼭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요즘 커. 아프대 자꾸 다리가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장통은 영양 부족 증상이에요. 우리 아이가 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육 성장이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백질과 칼슘이 꼭 같이 더 들어가 줘야 됩니다. 키가 크고 있는데 영양이 부족하다는 신호기 때문에 성장통이라고 기뻐하실 문제가 아니라 영양을 더 챙겨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부족한지, 우리 아이는 뭐가 더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신제품이 나옵니다. 저희 이제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나오는데요. 오늘이 사전 출시 양도를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꼭 초대하신 분께 물어보셔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마이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유산균을 포함한 미생물들이 구성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해서 나오는 개인 맞춤형 유산균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야? 요즘 여기저기서 조금씩 듣기는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뭐야?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들이 구성하고 있는 환경인데요. 그럼 얘네가 왜? 라고 했을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주요 기능 첫 번째는 영양분의 흡수를 해주고요. 두 번째 약물 대사 조절을 해주고, 세 번째 면역작용 조절을 해주고, 네 번째 발달을 조절해줍니다. 키성장을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우리 몸의 밸런스를 살펴봐서 여기 보신 것처럼 6가지 유산균 중 하나를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마이랩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차차 더 많은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왜 꼭 뉴트리라이트야만 하나요? 그래, 영양소 필요한 거 알겠어. 성장을 할 때 정말 영양이 필요한 것 완전 동의해. 근데 왜 꼭 뉴트리라이트야만 하나요? 영양제 종류에는 합성, 추출, 농축이 있습니다. 합성은 재료 자체가 천연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합성 비타민 C는 콜타를 추출하고 합성 비타민 E는 필름에서 만들 때 유화 과정에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은 아이 몸에 들어가면 오히려 성조숙증을 불러일으키고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병원에서 비타민 먹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합성 비타민을 먹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농축 제품 먹이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타사도 농축 얘기를 좀 하긴 해요. 근데 그 농축은 녹즙도 농축이에요. 우리가 먹는 녹즙, 휴땡으로 착즙해서 만드는 것도 농축 제품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 안에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 그거가 정확하게 연구가 된 브랜드가 뉴트리라이트라는 거죠. 어제도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더블X가 그런 유효한 효과가 있다라고, 단순히 한 명의 몸이 아니라 많은 사람 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뉴트리라이트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아이들의 영양 실태를 연구를 근거로 제품을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사 드시고 직구해서 드시고 미국에서도 직구해서 드시는데, 그거는 미국 아이들과 호주 아이들을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근거로 만든 제품이 우리 뉴트리 키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성장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뉴트리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들어가 있죠, 칼슘 들어가 있죠, 미네랄 들어가 있죠, 비타민 들어가 있죠, 필수 지방산 들어가 있죠, 유산균, 식이섬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을 봤을 때 약 비용이 요거 이제 176만 원이 제일 미니멈이고요.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정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한의원에서도 있죠. 성장 프로그램 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어제 함땡아 채널에서 나온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 계신 한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장탕은 없습니다. 성장탕은 없대요. 다만 그 아이들의 체질에 맞춰서 소화 흡수를 좀 더 도와주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비만인 아이들은 체중을 조절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지 성장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탕조차도 사실 이게 막 비방이다, 비법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레시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적인 검사가 진짜 이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 그게 들어가는 게 그게 그런 게 들어가 있어? 라는 것을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병원 성장 주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너무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거 많죠. 이 옆에 있는 이런 아이클 땡땡, 뭐 아이땡, 연세키즈 땡 등등 이런 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뭐 영양소가 부족한 거는 너무나 보실 수 있고 근데 이것들이 왜 선전을 하느냐? 요 위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HT042 성장 호르몬 촉진 물질을 식약처에서 이게 아이들 성장에 도움을 준대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거를 논문을 찾아봤어요.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 HT042를 가지고 그 연구를 한 게 중에 대부분의 연구가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연구 논문의 끝에 다 rAts라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그 논문이 있는데 이걸 제가 봤는데 다 읽어보진 않고 저도 이렇게 앞부분만 읽어봤는데 우선 129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6개월 동안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24주 6개월 동안 검사를 했는데 검사 6개월 동안 살펴본 결과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몸속에 넣었을 때 최소한으로 큰 아이가 6개월 동안 0.29cm가 컸고요. 29mm가 컸다는 뜻이에요. 제일 많이 큰 아이가 45mm가 컸대요. 당황스럽죠. 그렇다는 뜻은 1년 동안 많이 잡아야 0.9cm, 1cm가 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0년을 먹으면 9cm가 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사실 식약처에서는 이거 더 이상 인정 안 해줄까 취소시킬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고민할 것 같아요. 이 가격에 1년에 0.6cm, 0.9cm 큰다면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장에 과연 우리가 영양을 채워주는 것 외에 엄마들이 어떤 거를 부모님들께서 어떤 것을 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운동인데요. 운동은 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 중력과 관련된 운동이나 내지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성장판을 자극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 아이들이 이렇게 특히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몸을 키운다고 근육을 키운다고 그런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나오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면에 관한 내용인데 수면은 많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이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자는 시간이 아니라 잠의 질을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수면에 4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4단계까지 내려갔을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요 맨 앞에 1번 타이밍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길게 자고 일찍 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4시간 전에 먹으면 안 되고요. 배가 빈 상태로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면 소화시키느라 몸이 바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전에 이왕이면 1~2시간 정도는 핸드폰 같은 거 전자기기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주면 좋고요. 잘 때 깜깜하게 조용한 환경에서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전에 애 혼내지 마시라고. 애가 이렇게 정신 사납게 잠들면 숙면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시는 일이 있어도 꾹 참으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의 미네랄의 소모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제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은 엄마가 온화해지시는 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들도 함께 뉴트리할 때 드셔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거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함께 초대해주신 분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 성장 면역 문진표를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아이들 성장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는 요거를 한번 댁에 계신 자녀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작성을 하셔서 다음 주 강의를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키 성장은 타이밍입니다. 얼마든지 지금부터 클 수 있으니 꼭 한번 뉴트리얼 때 키 성장 프로그램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